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오늘은 공공경제론 2023년 제5장 첫 번째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전체 화면으로 해볼게요. 네. 제5장은 제목이 정부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전까지 미시경제학의 시벌리하고 종합을 해서 시장경제 원리를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정부가 왜 필요한가, 정부를 왜 만들었는가, 실제 정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부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지방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강의는 정부란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큰 그림을 항상 염두에, 행정학도라면 이 큰 그림을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되는데, 이 동그라미 녹색 부분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대한민국 안에 세모난 정부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정부를 빼면 나머지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이 시장의 영역이며 시민사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5천만 명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것이죠.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데 그 안에 생기는 우리의 필요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시장이 시장 경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 경제가 실패했을 때, 시장 경제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군대가 필요한데 군대가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군대를 만드는 거는 시장이 못 만들고 강제력을 가진 정부가 만든다. 이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시장도 못하고 정부도 좀 잘 못하는 경우에는 이 시민들, 국민 주권주의에 의해서 시민들이 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을 시민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학은 이 사회의 문제를 시장과 정부와 시민사회, 이 3대 영역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대한민국을 벗어나면 이거는 대외적인 환경이죠. 세계 경쟁 속에서 다루는 이 문제는 국가와의 문제는 정보화, 개방화, 세계화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바깥에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대내 환경, 우리 출산율이 너무너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이런 것들 대내, 국가 안에서의 환경 변화는 대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대외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든지 간에 이 큰 그림을 머릿속에 두고 염두에 두고 글을 쓰고 말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정부는 사전적으로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광이 넓은 의미로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프랑스의 몽테스키가 만들어낸 말인데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삼권 분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통틀어서 하는 말이 광의의 정부다. 그래서 우리는 광의의 정부 그러면은 국회의원도 정부고, 그죠? 법원도 정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좁게 협의로 이야기하면 상권 분립 중에서 행정만, administration 하는 우리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기관을 정부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 사회용어 사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국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나란 일이라고 하죠. 나란 일을 처리하는 국가의 기관을 아, 정부라고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공무원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죠. 모든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만든 법을 통해서 한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강조하죠. 다른 책에서 뭐 다른 이야기 하는데 강제력이다.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한 강제력 또는 공권력이라죠. 공권력을 기초로 국민을 통치하는 조직이 정부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강제력, 공권력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 힘, 강제력이죠. 그래서 군대 가기 싫은데 군대 가게 하는 힘, 세금 내기 싫은데 세금을 내게 하는 힘, 어? 군대 가기 싫은데 군대를 왜 가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군대 갈래 말래 이게 아니고 군대 갈래 아니면 감옥에 갈래 그렇게 법을 어기면 감옥에 넣을 수 있는 힘 이게 공권력이다. 통치 또는 다스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헌법과 법률의 목적 즉 공익을 실현하는 행위가 통치예요. 경찰이 왜 질서를 유지합니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통치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어? 행정학과 잘해 행정이라고도 하고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관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는 government 이렇게 하죠. 그룹의 측면에서는 the group of people who officially control a country. 시스템 측면에서는 the system used for controlling a country, city, group of people. The activities involved in controlling a country, city, group of people, etc. Politics and government. 요 정치학에서는 the offices, department, and group of people that control a country, state, city, or other political unit. 여기서 키 컨셉이 뭐냐면 control이다. control이라는 강제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 To order, limit, or rule something, or someone's action or behavior. 영어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 역사상 왜 정부를 만들었는가? 우리는 지난 3월 내내 시장 실패론의 기초가 되는 미시경제학의 원리를 살펴보았어요. 미시경제학의 원리를 따르면 시장에 자유롭게 맡겨두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최적의 자원 배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정부는 필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인간은 필요 없는 정부를 만들었을까?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장의 유용성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거를 마켓 석세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을 보고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원이 배분되는 거죠. 우리 어디 가든지 가격을 보고 살까 말까. 공급자도 이 가격을 보고 내가 저 물건을 만들까 말까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을 통해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바꿔치기를 하면은 모두가 교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이익을 보는 것이 시장 경제죠. 그래서 이런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가장 밑바닥의 원리는 no free lunch. 세상엔 공짜가 없다 하는 원리에 따라서 모든 대가를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데 실제 살펴봤더니 일정 영역에 있어서는 시장이 success가 아니라 failure, 실패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market failure라고 하고 실제 보면은 no free lunch 해야 되는데 there are free lunches. 여기 somewhere 찾아보면 there are free lunches가 있더라 이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임승차 행위를 하게 돼요. 어떻게든 공짜를 바라는 행동을 하게 돼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짜가 없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공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요 정부란 무엇인가 다음 6장부터 배울 텐데 6장, 7장, 8장 이렇게 공공재가 대표적인 것이고 공공재는 한번 만들면 여럿이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만들면 나는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이런 특성을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 먼저 만들면 나는 공짜로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무임승차, 프리라이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 또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과잉 공급이나 과소 공급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는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환경오염과 교육, 환경오염은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고 교육은 플러스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특성을 가졌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 적정 공급이 아니라 과잉 공급이나 과소 공급이런 그리고 자연 독점의 문제,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실패가 나타나고 특히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죠. 시장 경제는. 그래서 이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인간들이 정부를 만들었는데 이게 잘 작동하면 의사라고 그랬죠. 의사가 병을 잘 고치면 아주 좋은 명의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정부도 실패할 수 있어요. 시장이 실패하듯이 정부도 실패할 수 있어요. 정부가 완전한 지식과 능력이 없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어떤 때는 부패하고 이렇기 때문에 government failure, 정부가 오히려 개입하는 것이 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을 government failure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저 시장 경제의 실패로부터 정부를 만들었다는 논리가 나오고요. 정치학적 관점에서는 사회계약론이라는 게 있어요. social contract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만들어진 루소가 만들어내고 로크가 만들어낸 서양 철학에서 만들어낸 사회계약론인데 사회 전체적으로 야,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사회의 주인은 왕이 아니고 인민이 됐어요. 민주주의니까 인민이 됐는데 인민들이 함께 모여서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죠. 그 계약서가 바로 사회계약이고 이것이 좀 더 세련된 표현으로는 헌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법을 공부하는데 헌법은 우리나라 5천만 명이 함께 약속한 사회계약이에요. 그 계약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고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공무원도 뽑고 하는 것들이 다 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죠. 이 헌법을 만들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자.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국민 주권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신을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계약론의 맨 밑바닥에는 기본적으로 무정부, 아나키라고 그러죠. 아나키의 상태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요. 무정부 상태는 인간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죠. 강제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무정부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석세스. 자유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정부 상태를 한번 잘 살펴보니까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상황이에요. 동물의 왕국이에요. 힘센 놈, 깡패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정부 상태의 한계는 약육강식이 일어나고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약육강식이 아니고 뭐에 대한 통치? 뭐에 의한 통치? 법에 의한 통치, 즉 약속에 의한 통치를 하자 하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통해서 정부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계약론의 기초는 그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민 주권주의고 국민이 자신이 가진 주권을 사회계약을 통해서 대표자들, 즉 대통령, 국회의원, 법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이 주권을 맡겨두는 거예요. 일부를 이양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Principle of Self-Government, 우리 자신이 스스로 통치하는 자기 통치의 원리를 반영하고 또 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Rule of Law, 법치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무정부 상태에서 사회개혁을 통해서 정부를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정부를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깡패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사회. 그리고 경찰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국방력을 만들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의 유용성은 국방, 치안, SOC 우리가 국가가 만드는 도로나 항만이나 비행장이나 이런 거 다 SOC라고 그러죠. 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는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드는 그리고 사회복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정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부가 커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우리의 자유도 빼앗기고 이렇게 되죠. 사회주의 국가로
가게 되면 정부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요. 사는 것도 정부가 정해주는 데 가서 살고 이런 기본권, 즉 자유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한계는 기본권의 제한. 일단 정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군대 가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요. 세금을 내기 싫음에도 세금을 내야 돼요. 어떤 때는 법을 지키기 싫은데도 법을 지켜야 돼요. 어떤 때는 나 세상을 완전히 보호받고 싶은데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오픈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 적어내야 돼요.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의 동물농장을 한번 책으로 읽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찾아보든지 한번 해보세요. 동물농장뿐만 아니라 요즘 정보화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1984라는 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농장이 그냥 뭐 SBS에서 나오는 동물농장이 아니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글을 한번 보라고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한 이 정부를 만들었는데 정부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 coercive power, 강제력이에요. 이 우리 사회계약은 기본적으로 자력구제를 금지합니다. 자력구제라고 하는 거는 누가 나를 때렸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성경에서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내 주먹으로 때리는 게 이게 자력구제라고 self help라고 하죠. 그러나 사회계약에 따르면 우리는 자력구제를 금지합니다. 자력구제를 금지합니다. 즉 우리는 맞았으면 내가 도로 때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악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공권력으로 정부를 두고 그것이 시비가 붙을 때는 경찰과 검찰과 법원을 통해서 사법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강제력에 의해서 어, 병역의 의무를 띠게 되고 그래서 군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고 그래서 1년에 정부가 이것저것 위해서 600조 원이라는 돈을 씁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고 준법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대의 민주주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정부는 직접 민주주의가 되는 직접 국민이 통치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고 간접 민주주의라고 하죠. 우리의 대표인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법원, 공무원들을 뽑아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했단 말이죠. 이것을 대의 민주주의 또는 간접 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 주권주의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 대의민주주의 없애고 대의민주주의 없애자는 게 뭐예요? 국회의원 다 없애고 대통령도 힘을 다 빼고 모든 결정은 누가 해요? 국민이 직접 하게 하자 하는 저는 국민 아, 주권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선출된 대표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통해서 통치하는 이런 대의민주주의가 지금은 모든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어 있지만 저는 사이버 민주주의와 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직접 국민들에게 주권을 돌려줄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이 아닌 정치를 통한 행정 서비스 생산국. 정부가 하는 일들은 우리는 시장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가격을 통해서 자원 배분을 하는데 정부 영역에서는 시장이 없어요. 가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는 뭘 해요? 주로 투표를 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형태는 선거와 투표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 가운데 이 그들에게 권한이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선거와 투표는 다 권력 게임이에요. 정치적 권력 투쟁을 위한 게임이 일어난다. 또 공기업이 또 만들기도 하는데 공기업도 국가 공기업들은 다 독점이에요. 국가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철도공사 하나잖아요. 물론 뭐 SRT 있지만 SRT도 철도공사과 같은 그룹이니까. 그래서 공기업들은 시장성과 또한 정치성, 정치적인 측면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력을 가졌다. 또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시장이 아닌 정치를 통해서 생산과 공급이 결정된다. 이게 정부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대한민국 정부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이런 논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정부, 작은 정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 한번 따져보면 첫 번째로 돈을 기준으로 따지게 돼요. 나는 세금을 얼마 내는가? 제가 1년에 한 3천만 원 세금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번 돈의 몇 퍼센트를 정부를 위해서 쓰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조세 부담률 또는 국민 부담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은 세금이 붙어 있는 우리나라 세금은 25개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나중에 할 거예요. 그 세금이고 세금 이외에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건강보험, 또 실업보험, 고용보험이라고 그러죠. 국민연금 이런 것들 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조세는 아니에요. 조세 아니고 이 사회보험까지 포함하면 이거는 조세 부담률이 아니라 국민 부담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만 따지면 한 20% 초반에 들어가고 국민 부담률을 합치면 30%까지 올라갑니다. 이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나라는 이 정도라고 하면은 북부 유럽은 이게 50%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돈으로 따지면 북부 유럽 국가들 우리가 행복론에서 살펴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훨씬 더 우리보다 큰 정부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공무원을 공기업을 포함한 공무원의 비중을 가지고 따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공무원 120만 명이고 공기업에 46만 명이 있는데 전체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160, 170만 명을 따지면 거의 한 3.3% 나오는데 이 퍼센티지를 가지고 정부가 크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권력을 측면으로 볼 때 민간 부분에 대한 정부의 권력, 공무원은 적고 돈은 적다 할지라도 공무원이 가진 힘이 엄청 세요. 대통령의 힘이 너무 세요. 뭐 이러면 이걸 규제권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규제권의 크기에 따라서 이것도 센 정부, 약한 정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큰 정부는 시장에 비해서 정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의 정부로 북부 유럽형 이런 나라들은 웰페어 스테이트 그래가지고 복지국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공무원도 많이 뽑고 이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런 큰 정부가 대세인데 지금 복지국가 빈익빈 부익부 때문에 이 복잡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잡한 문제가 사회했을 때 이때 이제 정부의 기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가 발생하니까 민간 부분에서 허둥지둥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커져가지고 공항도 통제하고 뭣도 통제하고 정부의 규제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마스크 안 쓰면 그것도 벌금 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정부가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때 사회 문제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도 더 커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작은 정부라 하면 시장 대비 정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를 말해요. 주로 이제 이거는 북미 국가, 북부 유럽 국가가 아니고 영미형 국가라고 해요. 영국,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들은 옛날에 영연방 국가죠. 앵글로 삭슨 계열의 국가들은 정부를 어떻게 부르냐? 필요악이라고 봐요. 정부는 커봤자 국민의 자유를 빼앗아갈 뿐이야.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한 걸 인정하지만 최소한으로 미니멀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정부로 마치자. 그래서 정부를 necessary evil이라고 보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국가들도 있다. 그래서 그 나라마다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큰 정부로 갈 것인가, 작은 정부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경제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시장 경제는 자유롭게 소비자는 소비자들,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행동을 하는데 이 시장 경제에 정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첫 번째 플레이어를 역할을 하게 돼요. 플레이어라고 하는 공급자의 역할을 말합니다. 정부가 직접 SOC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국가 공기업들은 다 이거 선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심판의 역할, 심판의 대표적인 거는 법원이죠. 법원이 무슨 분쟁이 민간 부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런 거야. 너는 얘한테 얼마를 줘야 돼. 이런 분쟁의 해결 역할을 하는 거리,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 심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기 규칙을
정부가 만들어내죠.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서 경기 규칙을 만들어내는데 이 경기 규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기 규칙이 헌법과 법률이죠. 이 헌법과 법률이 공정해야 되는데 이게 누군가의 편을 들고 있다. 그 기득권자의 편을, 부자들의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 여자 중에서는 남자의 편을 들고 있다. 모든 법들이.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여자들이 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하고 그런 주장들이 있는. 그래서 이 경계 규칙이 얼마나 공정한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규칙도 중요하지만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가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기를 하려면 평평한 운동장에서 해야 페어한 건데, 공정한 건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게 되면 위에서는 공 한번 살짝 차면이라도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쫙 내려가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차 올리려고 엄청 힘들겠죠. 그동안 남자, 여자만 기준으로 해보면 남자에게 유리한 남자가 위에 서 있고 여자는 밑에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했던 것이 사실이죠. 지난 500년간 우리나라 유교 사회를 보면 지금은 뭐 우리 집 같으면 여성 상위가 돼가지고 여자가 더 위에 가는 측면도 있지만 아직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여성이 불리한 입장에 서 있죠. 그다음에 유리천장이란 개념도 있어요. 천장이 있는데 유리니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실제 천장이 있어요. 말로는 뭐 너네들 얼마든지 승진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승진하려고 부딪혀 봤더니 머리에서 피 터지더라 이거죠. 이것도 여자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여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의 국장급 이상 올라가려면 실제 민간 기업에서 이사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드냐. 올라가다 보면 유리천장에 부딪힌다. 이런 표현이 glass ceiling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 또는 유리천장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된 거, 우리 사회는 아까 큰 그림으로 국가에 마켓이 있으면 government가 있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프리 마켓이 실패한 영역을 정부가 개입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 경제는 시장 경제가 아니고 믹스드 이코노미, 혼합 경제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프로그레시브 텍스, 누진세라고 하죠. 누진세하고 불평등을 줄이고 그리고 정부의 규제, 레귤레이션이 오고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퍼블릭 굿, SOC, 국방, 경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공무원을 운영하고 군대를 운영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머스그레이브라고 하는 사람은 초기 재정학자인데 정부의 3대 기능을 첫 번째 자원 배분, 두 번째 소득 재분배, 세 번째 자원 경제 안정 기능. 그래서 자원 배분, resource allocation, 그다음에 redistribution, 그다음에 stabilization 이 세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무행정론 시간에 원광 교수님하고도 배우겠지만 머스그레이브가 이야기하는 정부의 3대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얼마나 될까? 1인당, 1인당 GDP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뭐냐면 한 사람당 1년에 얼마를 벌까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거 따져보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몇 명인가? 5천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1인당 GDP가 얼마라고 나오느냐? 3만 5천 불. 3만 불 시대에 진입했다고 그래요. 그럼 3만 불 달러니까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1달러는 지금 1,300원 정도 합니다. 1달러 환율을 계산하고 이렇게 되면 5천만 명이 1년에 3만 5천 불을 벌고 1달러당 1,300원 이렇게 곱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GDP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전체 5천만 명 기준으로 GDP는 한 2천조 원 돼요. 각 개인으로 따질 때는 3만 5천 불이니까 1인당 한 연봉으로 따지면 한 4천만 원 평균 어린이들 돈 안 버는 어린이들도 다 번다고 생각하고 N으로 나누면 한 모든 국민들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GDP는 국력을 나타내고 1인당 GDP는 생활 수준을 나타냅니다. 개인으로 나누는 거니까 소득에 가깝고
1인당 GDP, 퍼캐피타는 생활 수준을 나타내고 GDP는 국력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인구가 많을수록 국력이 센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GDP는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가?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 중국은 우리보다 작아요. 1인당 국민소득. 그러나 인구가 15억 가까이, 13억 가까이, 우리의 2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보다 국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쟤네들 못 사는 놈들 그러죠? 아니에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국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인구의 차이. 그래서 요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를 곱한 게 국력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 많습니다. 미국 인구는 3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구로만 따져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6배 국력이 센 나라예요. 거기다가 GDP도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 되니까 한 우리나라 10배가 넘는 국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중국은 인구로만 따져도 20배가 넘는데 근데 이제 1인당 GDP는 우리보다 작으니까 미국보다는 크지 않다. 그런 것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따져본 게 이거예요. GDP in current price 따져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달러로 빌리언 달러로 돼 있잖아요. 왼쪽 걸 보시면 세계에서 제일 국력이 센 나라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이고 그다음에 중국이고 그다음에 일본. 우리나라는 13등으로 돼 있죠. 국력으로 따지면은 일본하고 따지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배가 넘어요. 국력으로 따져도. 그다음에 일본 다음에 저머니, 인디아도 인구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렇게 우리나라는 13번째로 국력이 센 나라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PPP라고 하는 거는 구매력 평가 지수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잘 쓰지는 않지만 실제 구매력 기준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파워 기준으로 하는 방법인데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되고 왼쪽에 있는 커런트 프라이스 경상 가격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저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는 우리나라 2021년 현재 3만 5천 불 여기에다가 5천만 명 곱하면 2천조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은 국내 총생산 명목 GDP로 따지면 21년 기준으로 이게 10억 원 기준이나요? 10억 원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 2천조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쪽 시간은 정부란 무엇인가 시작해서 사회계약론 그리고 정부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 그다음에 국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야기는 두 번째 강의 동영상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중지하고요. 마칠게요. 고맙습니다.